안녕하십니까. 아트TV 구피론의 K-디펜스 포커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 정치, 경제, 산업 분야의 수장들이 전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캐나다에 다 가 있습니다. 어제 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도 출국을 하였습니다. 왜 갔습니까? 캐나다의 CPSP 60조 원짜리 초계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지금 국가 총력전을 하기 위해 전부 다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캐나다 사업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60조 원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일명 CPSP라고 하는 사업이죠. Canadian Patrol Submarine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잠수함 총 12척에 20조 원이 향후 10년간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년에서 30년간은 MRO, 메인터넌스, 수리, 그 다음에 창정비를 위해서 약 40조 원이 들어가는 총 60조의 예산이 거의 책정되어 있는 캐나다 CPSP 사업을 위해서 한국의 모든 기관이 지금 정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캐나다에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은 그 정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CPSP 사업에는 먼저 캐나다와 독일, 캐나다 사업에는 독일과 한국 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작년 8월에 한국의 하나오션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독일의 티센크루프라고 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잠수함 회사 딱 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는 총 7개 업체가 7개 국가의 대표 잠수함 업체인 대표 조선 업체인 7개 업체가 그 어플라이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하고 독일 두 나라의 두 업체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쇼트 리스트 선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오션은 장보고 3의 배치 3. 다음 장을 한번 보실래요? 잠깐 다음 장 보시면 하나오션의 장보고 3, 배치 2라고 하는 3,000톤급 베스톤스는 약 3,600톤까지 나갑니다. 가 출품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는 TKMS,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U212CD형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C 제품만 나와 있는, 우리 장보고 배치 2 같은 경우는 이미 작전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독일의 U212CD급은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개 잠수함이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특히 또 보면은 작년에 10월 말이죠.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한했던 캐나다의 마크 커니 총리가 직접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 옛날 대우해양조선의 옥포조선소죠. 거기 거제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우리 장보고 3 최신형 잠수함의 우수성을 이미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물론 이제 60조 원이라고 하는 역사상 단일 최대 방산 예산이죠. 한 무기 체계에 이렇게 뭐 60조가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을 빼놓고는요. 어떤 나라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번 60조 사업은 그 예산 규모를 떠나서 그 전략적 측면과 캐나다 전반의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이것을 ITB라고 그래요.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라고 그래가지고 산업 기술적 혜택을 보려고 한국과 독일에 엄청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독일 국가 총력전으로 지금 캐나다에 모든 고위 인사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는 어떤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실제 지금 캐나다에 가 있나를 사진으로 또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뭐 한국, 독일 외에도 일본도 잠수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나라죠.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뿐만 아니라 일본의 잠수함도 미 해군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IHI라고 하는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현존하는 대형 그 조선업체인데 걔네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미쓰비시 중공업, IHI 여기가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캐나다 그 커네디안 패트롤 그 CPSP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는데 우리 장부에 항복을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핵잠수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세계적인 조선소를 갖고 있습니다. 나발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회사인데 여기도 이 셔핀 마라쿠다라고 하는 잠수함을 갖고 캐나다에 도전했지만 한국과 일본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의 사브사의 A26 요번에 폴란드에서 선정이 됐죠. 그렇지만 폴란드에서 선정이 됐지만 폴란드는 아주 규모가 1500톤급 우리 장보고함의 반도 안 되는 40% 정도 사이즈가 폴란드가 요구했던 작전 요구 성능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은 그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의 나반티아라고 하는 S-80 잠수함도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특히 발티케하고 이 동태평양 서대서양 지역에서 아주 활약이 많은 그런 아주 상당히 정평 있는 나반티아 잠수함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라고 여기는 그 이탈리아 그 핀칸티에리는 그 독일의 유보트를 만들던 하데베 지금의 이제 하데베가 HDW가 지금 티센크룹으로 인수가 돼가지고 U212 독일과 공동 생산하고 하는 세계적인 잠수함 회사입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 장보고 3와 독일의 TKMS 티센크루프 회사인 U212가 쇼트리스트 2개 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한국형 잠수함 40년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장보고 3가 선정이 됐느냐? 사실 이제 우리 잠수함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93년부터 취약을 시작해서 지금 제후 한 30년 정도 지나고 있죠. 북한도 잠수함을 60년대부터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형의 디젤 잠수함이지만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잠수함을 건조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이고 우리 한국도 잠수함을 시작했지만 93년도에나 비로소 이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80년대에 잠수함 도입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시 운영과 여러 가지 이제 제작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티센크루프의 전신인 하데베,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북동쪽으로 한 100km 지점에 있는 킬이라고 있습니다. 킬 도시, KIEL이라고 하는 킬 도시에 그 하데베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독일의 TKMS, 티센크루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데베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상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강의 회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우해양조선 1990년대 대우해양조선이 그걸 우리 장보고함 그러니까 원을 우리가 할 때 그 킬에 가서 우리 해군 요원들과 업체 요원들이라서 1년간 직접 그 연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 K1 전차를 담당을 할 때, 우리 K1 전차의 엔진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독일의 MTU사거든요. 근데 MTU사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클라우스 마페이 그룹에 있잖아요. 근데 MTU 모토렌 운트 트르비렌 우니온이라고 MTU의 MB871, MB-A7은 KA501 디젤을 우리 K1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디젤 엔진을 위해서 프리드리히스하픈 독일 남쪽의 MTU 회사를 직접 파견을 나갔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일의 타입 209 우리 도산 우리 그 안창호함의 장보함이죠. 안창호함은 이제 배치 3고 첫 93년도 취역한 잠수함의 시리즈는 장보고함 시리즈인데, 그 장보고함에 들어간 디젤 엔진이 바로 우리 K1 전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 시리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K1 전체 MB-A7은 KA501은 육상용이고요. 우리 그 장보고함에 들어간 해군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는 MB8 시리즈의 해군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의 그 기본 블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 남부 뮌헨 남방의 프리드리히스하픈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을 때 독일 킬에 올라가서 진짜 영어로 하면 노토리어스라고 그러죠. 유명하다고 하면 그거 좀 너무 좋은 표현인데, 2차 대전 때 영미 그 해상 대서양을 건너던 미국에서 수많은 물자가 영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그때 그 잠수함의 초기 41년도, 42년도, 43년도까지 그 보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 수장시킨 게 바로 독일 킬 도시에서 만든 하데베 HDW사에서 만든 독일 나치스의 그 유보트에서 격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 장보고함도 독일 그 잠수함 유보트가 사실은 아버지격이 되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독일 잠수함은 그만큼 역사와 그다음에 성능이 입증된, 이미 2차 대전 때부터 이미 성능이 입증된 그런 엄청난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잠수함을 체계를 선정할 때 이탈리아나 우리가 스웨덴이나 그다음에 프랑스나 이런 회사의 나발 그룹이라든가 피칸티에리 이런 회사로부터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독일 하데베에 가서 유보트 쪽을 선택한 거는 진짜 탁월한 선견지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선배들한테 당시에 ADD 있을 때 K1 하면서 그 디젤 엔진은 잠수함과 탱크, 그리고 심지어 MTU 디젤 엔진은 우리나라 해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구축함, 순양함, 그다음에 우리 거의 준항공모함격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가스터바인하고 디젤 엔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대형 해군 함정들은 그게 거진 다 독일 MTU사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을 과거에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우리 아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우해양조선이 그때 지금 하나오션이죠. 그때 이제 기술진이 파견이 돼서 우리가 미친 듯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장보고 1번 함은 현지 킬에서 조립 생산을 해서 우리는 거기서 어깨 넘어 배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 기술진들, 선배님들이 그 도면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고 엄청나게 잘 배워가지고 바로 2번 함부터 국내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 거제도 옥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번 함부터 제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2000년대 인수를 한 다음에 차세대 전력을 이제 구체화한 것도 참 잘한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2007년도에 손일원함을 인도를 성공함으로써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최대 조선사 아닙니까? HD 현중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HD 현중은 지금 중국 조선소를 빼놓고 주 규모로나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 손일원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서 성공을 한 거는 거의 완전 국산화를 이룬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쪽 국방과학이나 이제 K방산 쪽에서 얘기할 때 엔지니어들은 얘기할 때 이 잠수함이 단일 무게 체계로는 아마 그 전투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종합 엔지니어링에서는 가장 그 기술의 벽이 가장 높다고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값도 그만큼 비싸고요. 공통점은 항공기 제트기나 잠수함은 수상함이 아닙니다. 잠수함은 한 번 사고 나면 100%다 거의 수장되거나 아니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떨어져 가지고 죽죠. 근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할강이라도 되는데 저속을 통해서 착지라도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버리면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플로팅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수장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의 그 세이프티 그 안전도라는 건 2중, 3중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술의 벽이 마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벽을 스래시 홀드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스래시 홀드가 뭡니까? 이게 문턱이잖아요. 그 문턱, 기술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수함 제조국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넘은 거예요. 1990년대 이미.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 AL의 기술진하고 우리 그 조선소의 엔지니어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국가적 사업으로 이걸 넘긴 거랍니다. 엄청나게 장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특히 현중이나 이제 하나오션이나 예전에 대우 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독일 킬에 가서 하데베 그러니까 HDW 거기서 이제 그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얘기 못 합니다. 독자 설계 능력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건데 특히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로는 K1 전차의 MTU 디젤 엔진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게 25년, 30년이 걸렸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파워트레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같은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잠수함도 그 엔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제트기의 항공 엔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파워팩, 돌아가는 거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K1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말씀드려도 되지만 말씀드리지 지금 뭐 그 MTU에서 뭐 항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80년대에는 진짜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러니까 도면 독자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눈에다 다 기억을 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그걸 서로 짜맞듯이 해가지고 전부 재설계를 역설계를 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독자 설계를 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끝나가지고 MT 엔진이 이제 야전에서 운영하다 보면 보통 800시간 부대 정비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정비까지 넘어와요. 부산 기계창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엔진을 완전 분해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때 독일 MTU사의 연수를 갔던 그 도면을 갖고 초기 도면이죠. 드래프트 드로잉을 갖고 그 엔진 뜯어본 부품을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전부 다 대조를 하고 그다음에 금속과 나온 그 선배들은 그걸 갖고 전부 경도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제철이죠. 그때 당시에 포스코의 전신 포항제철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엔지니어들 경도 시험, 강도 시험을 다 합니다. 그 재료공학과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해가지고 강도를 맞춰가지고 25년 만에 그 국산에 성공을 한 거예요. 디젤 엔진. 물론 이제 그 변속기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5년, 10년 더 걸렸죠. 그러나 변속기는 사실은 기어 뭉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도 엔진보다 뭐 그거 하는 사람은 더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다 엔지니어들은 자기 분야가 다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건 각자 독자적인 거에 대한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은 감히 제가 국방 전문 기자로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엔지니어로서 출신으로서 ADD 출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디젤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이브리드 잠수함은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잠수함의 아버지인 티센크루프 하뎁의 CD 타입, 이 CD U212 CD 타입보다 우리께 우수합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R2TV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오션이나 지금 HD 현중에 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많이 나가 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캐나다 60조 원 사업이 걸려 있잖아요. 캐나다 60조 원 사업이 걸려 있는데 이 사업에 어제, 그제, 그제까지 지난주부터 지금 다 캐나다에 나가 있어요. 요 맨 끝에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끝에 사진 보여주시면 맨 끝에 이제 PPT 화면을 보내주시면 그 사진에 우리 아트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보면은 이 산업부에서 우리 보면 저 뒤에 이 앞에 보면은 이용철 방사청장도 있고 그 청와대 비서실장도 가 있고 뒷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 장제원 부회장,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거기서 이미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맨 뒷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하면 HD 현중에 우 사장이죠. 우 사장이 지금 뭐 부사장에서 또 작년 말에 잘 사장으로 승진됐더라고요. HD 현중,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HMG, 현대모터 그룹.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다 포함된 거에 넘버 2입니다. 저분이 정재원 부사장이 부회장입니다. 부회장까지 나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 현대차가 나가 있는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넘어오셔가지고 그 한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전략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산자부 장관이 좀 뒷줄에 가운데 서 있죠. 그래서 지금 한화하고 캐나다 수주 전략은 3대 지금 그 캐나다가 요구하는 게 ITB예요.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베네피트. 이거는 잠수함 60조 갖고 한국하고 독일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잠수함 60조 원어치 우리가 살게. 잠수함 60조 원어치. 60조가 어느 정도 하면 우리나라 올해 국방비가 67조거든요. 한 해 국방비 67조. 우리나라 군사력 지금 세계 5위로 재래식 군사력을 치고 있어요. 핵무기 빼고. 근데 우리 그런 군사 강국인 한 해 국방비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이 60조 원을 캐나다가 수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조 원을 우리가 쓸 테니까 대신 한국, 독일, 니네가 선정되는 나라는 우리한테 그만큼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 캐나다 전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줘. 그겁니다, 지금. 캐나다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걔들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캐나다 정부 진짜 얄미롭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K방산에서 얘기하는 절충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세트. 근데 사실 업세트의 아버지는 또 한국입니다. 왜 또 그 말씀 드리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ADD 시절부터. 그래서 88년부터 계속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다 가보고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K방산, 방산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이러한 캐나다가 쓰는 ITB 절충교육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F-16이라든가 옛날 F-5 그 제공호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완제품을 거의 안 들여와요. 우리 대한항공에서 그걸 조립 생산하죠. 그걸 CKD 생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플릿 락다운 또는 SKD, 세미 락다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완제품을 안 들여옵니다. 우리 업체가 반드시 인볼브가 돼서 관여가 돼서 조립을 하든 아니 부품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한 1, 2년 있으면 우리가 주요 부품을 생산하게끔 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7084부대 이게 이제 그게 국방과학연구소의 별칭이 7084부대입니다. 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왜 국방과학연구소를 7084라고 우리 부대명을 보통 뭐 숫자 4개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식 증명은 물론 아니고요. 70년도 8월 4일에 개소를 했다 그래서 우리
국방안연구소를 이제 7084부대라고 연구원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 8월 4일 ADD를 국방부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창설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무기 체계를 국산화했지만 그 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핀오프 이펙트라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무기 도입은 미국으로부터 도입은 전부 다 절충교육으로 해가지고 ITB 절차를 썼어요. 우리가 그거를 캐나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무려 60조 원. 걔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캐나다 당연히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조 원이 크다면 크죠. 근데 그게 이제 60조 원에서 20조만 12척의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고 40조 원은 30년에서 향후 40년까지 늘어지는 그런 이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하나 그룹이라든가 HD 현중그룹이라든가 이런 진짜 일군 방산업체로는 그게 연도로 따질 땐 크지 않은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커진 나라니까. 세계 경제력 우리나라 10위입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뭐 커져. 뭐 삼성전자만 해도 벌써 1000조 시가총액 1000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조 하면 뭐 좀 사이즈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예산 규모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예산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K방산, K2, K9, FA50, 천무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군사, 정치,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건 전술 무기에 해당됩니다. 한국 K방산 중에 전략 무기를 수출한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소형 잠수함 3척 수출한 게 다거든요. 근데 잠수함은 기도 비닉 무기에서 세계 최강의 단일 무기 체계 시스템이 잠수함이거든요. 이 잠수함에 이런 전략적 잠수함을 수출은 아직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적 무기라는 거는 보통 같은 지역 내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 걸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32호의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영푸독이 다 들어가죠. 스페인, 이탈리아 다 그다음에 뭐 폴란드 다 들어가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런 같은 동맹국끼리 상태에서 그 전략 무기가 교환이 되는 거지. 전략 무기를 비동맹권에 있는 국가 거를 전략 무기를 비용을 떠나서 그건 사실 그 트레이드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요번에 60조 원에 만약에 우리 장보고 배치 3 장보고 타입 3 3,500톤급의 잠수함 세계 최대급입니다. 이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에서 세계 최대급이에요. 지금 하나오션에서 제작해서 작전 운영 중인 게. 이 잠수함을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 해군에 만약에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바다는 이제 독일 티센크루프 세계 1위의 티센크루프의 세계 1위 자리는 바로 하나오션하고 HD 현중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작년 1월 20일 시작해서 이제 1년이 취임하고 1년이 딱 지나갔는데요. 지금 1월 28일이니까 딱 1년 지나갔죠. 1년하고 6일이 지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은 지금 군비 증강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단일 무기 체계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특히 세계에서 무역량으로 세계 탑 60위 안에 드는 그런 중진국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이 해상 전력 확장에 엄청나게 지금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수함 예산이 아주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때 그 잠수함 요번에 하나오션이 HD 현중하고 원팀으로 해서 만약에 캐나다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향후 미래는 거의 우리 시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티비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팁을 드리자면 주식을 다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스케줄이 이제 3월까지 지금 그 독일 티센크룹하고 우리 하나오션이 최종 보고서, 그러니까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보고서를 완결해서 3월 달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말씀을 그동안 이제 못 드린 게, 지금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몇 분은 이미 캐나다에 가 계셨어요. 가 계셔가지고 거기서 대학에서 연설도 하시고 거기 그 CPSP 사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교수로 학계 그룹, 컨설팅 그룹 사람들하고 계속 측면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교수도 그렇고 하여간 몇 사람인데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최종적으로, 물론 하나그룹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은 당연하고 하나시스템 이제 무기 체계 전력을 이제 실제 그 시스템 안에, 함정 안에 넣는 하나시스템의 주요 임원들도 이미 다 캐나다에 가 있어요. 왜? 거기서 직접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1월 28일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2월이지 않습니까? 2월 말까지 제 생각에, 제가 현대자동차 있을 때 보통 프로젝트 시간이 마음이 D-30, D-60 해가지고 D-Day 두 달 전, D-Day 한 달 전에 이미 다 1차 드래프트 초고가 완료가 되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 1차 초안, 폴스트 보고서 드래프트가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저께 이제 장제원 부회장은 HMG 현대모터그룹의 장제원 부회장은 이미 지난주 나갔고, 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현대모터그룹의 최고 수장인 정의선 회장이 어제 출국을 한 게 출국장에서 또 기자들한테 발각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그 사진 아니었으면은 정의선 회장이 출국한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정의선 회장이 바로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뭐 하여간 열심히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참 요번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 패키지 딜의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캐나다 현지 고위 측한테 말이 아닌 직접 오나가 와서 개런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ITB, 그러니까 이 산업 측면에서 캐나다 전체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우리한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수장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해달라 해서만 날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출국장에서 목도가 된 것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오고, 그래서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은 그 CPSP 수주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좀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건데,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K조선뿐만 아니라 K방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 아메리칸 디펜스, 아메리칸 방산, K방산이 아니라 A방산 물품보다 우리가 훨씬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되면 이제 전략무기까지 가면 끝난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요번 수주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냥 방산에 투자하십시오, 주식을. 왜냐하면 이 방산은 우리가 일반 소비재 자동차나 이 냉장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방산 물자는, 일반 소비재 물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fire and forget. fire, 쏘고 나서 forget, 잊는다 이거죠. 판매하고 나면, 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산 물자는 뭐냐면 판매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수입이 더 생기는 게 바로 방산 물자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방산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한 10년은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 주식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종목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번에 캐나다 요 수주가
3월 중에 물론 그게 그 레포트가 제출이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6월에서 8월 정도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티센크룹이나 티센크룹, TKMS 머린 시스템이냐 아니면 하나오션 HD 현중 원팀 그룹이냐, 그게 제 생각에는 6월에서 8월 결정 한 개 팀이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3월에 이제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3개월 동안 대충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ITB, 캐나다가 요구하는 캐나다 산업 전반에 대한 베네피트, 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이제 저도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해서 계속 보고를 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되나 안 되나를 대충 우리가 감을 잡습니다. 만약에 잠수함 하나 갖고 하면 저번에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때는 정말 그냥 바로 발표가 됐잖아요. 스웨덴 A26으로 잠수함으로. 왜냐하면 캐나다는 폴란드는 캐나다와 달리 이렇게 예산이 크지가 않았어요. 한 2, 3조 뿐이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ITB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캐나다 이거는 워낙 그 파급 효과가 큰 캐나다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뜹니다. 그 얘기가 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에 주식을 만약에 매집을 해놓으면 아마 연말에는 뭐 만약에 우리가 수주에 성공을 한다. 그게 이제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빠르면 6월, 늦어도 8월까지 1차 우선 협상자가 만약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오션 HD 현준그룹이 선정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지금 주가에 뭐 따블은 난 훨씬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런 그 회사는 이미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협력 회사들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그 협력사를 잘 보세요. 그 협력사를.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때 IR 그룹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중역을 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주식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대 기아차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 관련 협력사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K조선에 보면 협력사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가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증공을 해서 점령을 찾아봐서 그 기업을 내가 공개해도 되느냐, 그걸 문의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시간부터는 그 종목 같은 거를 만약 그게 허용이 된다면 우리 PD와 상의를 해서 종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의 전제는 3월에 최종 보고서를 우리가 캐나다가 요구하는 ITB,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베네피트,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국가 산업적 그 혜택을 우리가 현대 자동차,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하나 오션, HD, 현대 중공업,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지금 수주전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직접 나가 있어요. 지금 어저께 출국을 해서. 근데 만약에 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살 겁니다. 해서 연말, 그다음에 내년 계속 갈 거예요. 그 주식은. 그래서 앞으로 K방사는 그렇게 요번에 캐나다 CPSP 사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대통령실도 나가 있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K방산에 뭐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너 실패하면 너 책임질 수 있어.
사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60조 원이라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진짜 큰 규모는 아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1000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회사예요. SK 하이닉스도 벌써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벌써 500조, 600조 가는 회사들인데 사실 60조 그것도 한 해에 60조도 아니고 향후 뭐 30년, 40년에 걸쳐서 60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하면 한 2조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사실 그 제 채널은 앞으로 올해는 K방산 전략적인 면도 많지만 그래서 밀리터리에서 요번에 K방산 인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꾼 것도 이 경영진하고 다 이제 협의해서 바꾼 것도 이러한 그 우리 경제적인 측면, 어떤 주가적인 측면, 실제로 우리 아투TV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그런 것도 함께, 이게 캐나다가 얘기하는 ITV 개념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이 단순히 보고 그 정보만 입수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뭐가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것도 경영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경영진들이 그러면 제목부터 바꿔라 해가지고 이제 제목도 바꿨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K 방산주 위주로 해서 그게 같이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그쪽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을 때 재경본부에서 실제 IR 증시 관련 일도 제가 팀장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면 독일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PPT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한국과 독일을 보시면, 한국이 이제 자동차 공장,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을 보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anadian Petrol Submarine Project라고 하죠. CPSP의 어떤 연결성, 네트워크, 그러니까 ITB를 얘기하는 거예요. ITB. 그 산업 기술적 측면의 어떤 혜택이 뭐가 올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정치적 효과. 그 캐나다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지금 정의선 회장도 나가 있지만 현대자동차 전 세계 3위입니다. 세계 1위가 어디예요?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죠. 2위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1위는 도요타 그룹입니다. 일본의 도요타고요. 1100만 대. 그다음에 2위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 900만 대 정도 되고 작년 말 기준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HMG 그룹이 현대모터 그룹이 세계 글로벌 탑 3입니다. 탑 3. 그러니까 생산 대수로 탑 3인데 지금 캐나다의 신규 그 자동차 공장 검토 가능성을 비추고 있죠. 독일은 폭스바겐이 뭐 한다고 했는데 독일은 폭스바겐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2차 전기차 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동차 완성차가 아니라 아마 그 배터리 부분에 메가 팩토리 요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는 전기차하고, 왜냐하면 캐나다가 히토류의 보고거든요. 히토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히토류 특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부 다 히토류니까. 그래서 그 정의선 회장이 나가 있으니까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를 아마 캐나다에 약속을 할 겁니다.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나 현대차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경험이 있지만 1988년도 92년도에 현대차가 브루봉 공장, 그 캐나다의 브루봉 공장이라고 거기다 졌다가 4년 만에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좀 악몽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캐나다에는 좀 악몽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 시장이 워낙 적고, 그 다음에
자동차 환경이 최악이 바로 캐나다예요. 그 영하 뭐 40도 내려가는 거 보통 내려가고 우리가 아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에 면해 있어서 거기만 일부 예외가 있지. 토론토나 이쪽은 제가 이제 미시간에 근무할 때 보면 미시간하고 캐나다 그 토론토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오타와라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거기가. 근데 자동차 특히 전기차는 아주 극악인 지역이죠. 근데 에, 그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현대 하도 캐나다가 ITB에서 자동차를 요구를 하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현대차의 임원이라면 오너한테 어떻게 보고를 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아 저라면 자동차 건설은 안 할 것 같아요. 자동차 공장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러나 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근데 또 캐나다가 또 친환경차를 되게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의 공장에 아마 CKD 라인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차체 도장 이런 거가 차체 도장이라든가 이런 CKD 생산 공장 정도 그 정도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만 대 정도 해서 보통 우리가 나갈 때 해외 공장 나갈 때는 현대차 뭐 엘라바마나 기아차 조지아 공장, 그다음에 체코의 현대차 체코 공장이나 기아차의 슬로바키아 공장, 터키 이런 데는 그런 그 체코슬로바키아나 아니면 저기 막 조지아, 엘라바마 미국 공장은 30만 대씩 나가거든요. 근데 터키나 이란 이런 데는 또 10만 대씩 나가요. 10만 대. 그래서 아마 캐나다는 전기차 위주로 한 10만 대 정도는 제가 임원이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패키지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임원들 그거 얘기했다 그냥 바로 잘립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절대 보고를 안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슬쩍 흘릴 수는 있습니다. 언론에.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전직 임원으로 말씀드리기도 한 10만 대 정도의 CKD, 컴플릿 넉다운, 그러니까 모듈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서 부품 뭉치라거든요. 뭉치. 그 뭉치를 캐나다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현지 조립, 뭉치 조립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생산 공장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정부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독일은 그 신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런 국가적으로 그렇게 걔네는 우리처럼 뭐 정부와 기업과 이렇게 혼연일체하게 안 해요. 독일 애들은. 독일 애들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협조 안 합니다. 그 기업의 영업이 OP 마진, 영업이익이 오지 않는 한은 그 DCP 결정을 해가지고 딱 계산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손익분기가 오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캐나다는. 현대차도 실패한대요, 거기가. 그래서 폭스바겐은 아마 해도 하는 신용만 낼 거예요. 하는 신용만. 그렇게 볼 때는 뭐, 이 캐나다 정부에서 뭐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 총력전에 이렇게 달려드는 건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정부보다는 저는 기업체, 산업체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게 뭐 때문입니까? 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이게 다 월급쟁이들. 예? 우리 월급쟁이들이 우리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월급쟁이들의 이 총수들이 다 캐나다 지금 나가 있어요. 왜 나가 있냐? 이 사업이 그만큼 전후방 산업 효과가 그만큼 큰 사업이에요, 이게. K방산이. 그래서 이 K방산을 하면 사실 이제 예를 제가 들게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K2 로템에 K2 전차 있잖아요. 현대 로템에. 근데 현대 로템은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산하 업체예요. 근데 현대 로템은 사실상 2022년 딱 4년 전, 만 4년 이제 되는데 만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로템은 K2 전차를 우리 한국 육군 수요에만 생산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현대 로템은 상당히 적자에 힘들게 유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폴란드가 쓰던 T계열, 소비에트 설계의 T계열 전차를 우크라이나한테 다 주니까 폴란드가
그 다음 러시아가 침공할 게 폴란드께 뻔하니까 폴란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K2 전차를 있는 걸 싹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창정비하는 K1은 아니지 K2 전차까지 다 가져갔어요. 폴란드가. 180대가 갔잖아요. 올해 초까지. 완벽하게 180대. 그리고 990대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나머지 거. 그러면 그만큼 이 현대 로템이라는 업체 하나를 갖고 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이 터진 거예요. 이게 주가도 터지고 다 터졌잖아요. 현대 로템 주가는 진짜 바닥에 있었거든요. 지금 15, 오늘 얼마입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 확인도 못해요, 지금. 근데 K2 전차만큼 이제 해양 방산이 CPSP 캐나다가 만약에 수주에,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8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6월로 당겨질 수가 있어요. 당겨지면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우리가 국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보고 배치 3 잠수함은 이미 작전에 투입이 된 실전형 잠수함이고, 그래서 캐나다가 우리 걸 결정하면 늦출 이유가 없어요. 걔네는 지금 빨리 교체가 돼야 돼요. 걔네는 이미 잠수함이 다 걔네는 작전에 나가는 게 없어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엄청 캐나다 해군은 빨리 달라는 얘기거든요. 캐나다 정부에. 근데 독일은 만만리죠. 왜냐하면 걔네 CD 타입 212 C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제품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작 중이에요. 걔네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시운전하고 작전해 보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걔네는 8월 시기나면 걔네는 늦어져도 상관없죠. 그래서 저도 국제 계약을 참 많이 했거든요. 빨라지면 우리께 훨씬 유리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 달 말 3월 달 되면은 이제 그 최종 보고서를 레포트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 특히 이제 캐나다 국방부하고 캐나다 해군, 캐나다 정부 전체적으로 ITB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차, 철강, 그 다음에 히토류, 광산 쪽에 포스코 인터하고 연결이 돼 있죠. 저는 뭐 그 종목이 어디라고 현재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허가가 되는 거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고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되면 우리가 수주 거의 먹습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 우리 구피련의 K방산 포커스는 거의 뭐 이제 K방산 주가 시간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관측도 좀 해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뭐 한 5분도 안 남아서 계속 좀 나머지 준비해온 거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일이 그렇게 만만하냐? 독일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 잠수함의 아버지가 어딥니까? 독일 겁니다. 독일 하데베 겁니다. 요거 말고 그 다음 장 PD, 그 다음 장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독일 정부의 우리 경쟁사인 티센크루프 TKMS 머린 시스템의 패키지 제한이 뭐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해보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수함 U212 잠수함을 타입 212를 단품 경쟁을 넘어서 얘네도 보니까 국가 패키지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W,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그냥 VW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VW 자동차 그룹하고 그다음에 우주 산업, 그다음에 인공지능 히토류를 묶은 산업 동맹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독일 정부도. 우리 취재를 투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 독일의 패키지 전략 핵심 구조는 딱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잠수함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산업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자원 공급망 같은 거를 독일 정부가 전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을 보시면 독일 정부의 이 패키지 딜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의 그 회사들은 정부하고 따로 놉니다. 얘네가 우리처럼 정부와 산업, 민관, 군이, 우린 군까지, 해군까지 캐나다에서 누가 오면 작전 그거 하다가 대충이 아니죠. 그 작전 일지를 미리 다 짭니다. 짜가지고 작전에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거든요. 독일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냐? 전 독일에서 1년 있었잖아요. 그때 그 K1 전차 사업 때문에.
얘네는 이 부서마다 다 협조를 따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연수를 받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 킬의 하데베 그 지금 KTMS 그 킬의 그 독일 북부 함부르크 옆에 있는 거 거기 가도 그 가는데 그 보안 사항이라고 그 또 가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그 인가 받는데 그렇게 독일은 협조를 서로가 안 해요. 그래서 얘네가 협력 패키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과연 얘네가 잘 될까?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때 저는 직접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PD, 조 PD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시면 특히 이제 인공지능 공동 개발, 뭐 히토류 광학 공동 개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얘네가 하는 얘기를 제가 취재해서 올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은 독일 패키지의 캐나다 설정 논리를 보시면 일자리하고 산업 내재화, 그다음에 네이토하고 EU 공급망 편입, 장기 MRO 운영 안정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 패키지고 다 넘길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독일의 약한 게 바로 가운데 네이토하고 EU 공급망 편입입니다. 왜냐? 네이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32개국, 캐나다, 미국이 포함된 네이토하고 그다음에 EU, 유럽연합 공급망 편입한다. 이게 캐나다를 편입을 시켰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11월에 이거를 듣고 12월에 제가 그 유튜브 할 때 한번 유튜브 제 그때 12월 그때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야 이거 독일한테 졌다 이렇게까지 제가 굉장히 거의 그 우리가 질 확률이 훨씬 높구나. 우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생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거 두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네이토하고 EU에 캐나다가 네이토는 들어왔지만 EU 공급망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유럽 연합 국가 영국하고 프랑스를 설득해가지고 캐나다를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EU 공급망이 되면 캐나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유럽 연합 시장의 관세라든가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유리해지는데, 이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힘들겠다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독일의 강점은 이제 국방하고 경제 통합으로 접근을 했고, 독일 애들이. 그다음에 히토리하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캐나다 국익하고 또 통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럽 동맹의 프레임을 갖고 얘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독일의 이 국가 패키지의 한계하고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VW,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 카드의 불확실성은 훨씬 높아요. 저는 실무자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정부가 얘기하는 게 그 시점이 불명확해요. 얘네는. 그다음에 그건 이제 RNR이라고 그러는데 Role an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이 이 부서마다 그다음 회사와 정부의 입장이 다 틀려요, 얘네가. 제가 직접 독일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해요. 독일 애들은 하는 게.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이거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자체 성능이 우리 게 훨씬 우월합니다. 우리 거는 작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는 이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최초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초 원자력 발전소가 월성 원자로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경수로입니다. 워터 리액터인데 그건 중수로입니다. 중수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도입하신 건데 캐나다에서 프로모 탐사라는 데서 우리가 중수로를 캐나다에서 들여온 거예요. 그 중수로를. 제가 ADD 있을 때 국방과학 연수 있을 때 이제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캐나다 중수로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추진 중 있잖아요.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지금 국회에서 이용원 의원 주재로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가서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근데 캐나다하고 그런 핵 잠수함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캐나다 그 총리도 얘기했지만 중진국이 서로 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능력이 이제 트럼프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23일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의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미국의 2026 2026년도 국방 전략에 우리 미국의 동맹국도 알아서 동맹 방어하라. 캐나다 포함해서. 그래서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 추진 잠수함도 해야 되고 캐나다도 저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정부 당국자고 제가 현대차 중역이라면 전 가서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은 캐나다가 디젤 전기 추진 하이브리드 추진식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장기로 앞으로 40년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 근데 독일의 잠수함은 독일 잠수함은 타입 212 이런 거는 그런 잠수함의 확장성이 없습니다. 우리 장보고함은 거기에 함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볼 때 함대지, 잠수함 수중에서 쏘는 지상발사 탄도탄을 6개나 장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보고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탄도탄, 현무 같은 거는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충분히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잠수함의 장점이고 확장성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확장이 가능하다. 확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ITB 중장기 국익에 부입한 그러니까 한국 캐나다가 서로 국익을 윈윈할 수 있는 국가 패키지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보고를 우리 아트TV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2월 말 3월 초에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고 그중에 절반 인력은 캐나다에 파견됐던 하나, HD 현중, 현대자동차, 포스코 인터,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 수가 귀국하게 되거든요. 취재를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들이 있었나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빠르면 6월까지 만약에 경쟁이 수주가 되기 전에 그러면 이미 주가는 뭐 천정부지 섰죠. 그 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는 하여간 주식 공개도 많이 할게요. 제가 정보를 많이 물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TV 시청자분들에게 가급적 그 정보를 많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이미 제한된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우리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피렌이었습니다.